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성희 변호사의 이슈 지적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소장님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요. 늘 항상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 또 무슨 말씀을 또.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고 말 좀 작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많이. 아니, 이번에 보니까요. MBC, KBS, SBS 전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는 건가요? 재심의 심의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새 방송국이 전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종편들도 지금 그래가지고 그간에 숨을 죽이고 또 작년에 종편들한테 이 처리해주면 될 걸 처리를 안 하고 1년 연기를 해가 올해 다 걸리도록 또 말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종편들이 그간에 굉장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끝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MBC의 최성호 하나를 갖다가 만들라고. 그래서 김장겸 사장이니 김재철 전 사장이니 비롯해서 뭐 구인장의 압수수색에 또 MBC 이사를 또 바꾸기 위해서 또 압력을 넣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만 기껏해야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최성호. 그래서 뭐 뉴스 파트라고 밖에 나가서 색깔이 굉장히 있는 자기만의 대한 언론 비슷한 걸 하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제작을 했죠. 이방인들인가 하는. 아, 그것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도 그분이 했죠. 근데 이렇게 사장까지 바꿔놓고 나서 곧바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간판 앵커죠. 배현진 아나운서 바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 왜 배현진이가 그리 찍혔습니까? 배현진 아나운서 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또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박근혜 정권을 좀 옹호하고 그런 뉴스를 많이 다뤘다. 그래서 MBC 내에서는 배현진이 적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 사장이 바뀌자마자 아나운서가 교체가 됐는데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장 교체된 부분도 있지만 곧바로 그렇게 아나운서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좀 절차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기들이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전 정권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MBC에 대한 최시중 이명박 때 장악을 다룬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라 공범자들입니다. 아예 공범자들. 그런데 배현진 앵커가 그간에 이 방송국 내부의 이념적인 색깔에 맞지 않게 처신을 해왔다. 그게 미운 틀이 박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도 근데 이분 이제 사실 메이크업 하는 팀의 어떤 뭐 들리는 소문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사생활적인 걸 다 떠나서 뭐 물론 제가 볼 땐 좀 예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부 속사정과 또 이렇게 메인 앵커를 갖다가 사장이 바뀌면서 바로 교체하는 것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그때 뭐 예고가 됐었다네요. 너 같은 아이 파업 후에 앵커 못할 거다라고. 이미 뭐 내부적으로는 말이 많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MBC 사태를 보면은 MBC 이사장들 맞나요? 이사들? 그 교체하는 거 보세요. 집까지 따라가가지고 물러나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하고 또 사장 해임 결의도 일사천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방송 장악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배현진 앵커가 2012년에 MBC 파업을 할 때 인트라넷 회사의 내부 통신망 자유 발언대에서 자기는 노조 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은 선배의 압력과 주의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노조를 탈퇴한다. 그리고 노조에서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이면 너 파업 끝나고 나서 세상 바뀌면 앵커고 방송 2개월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무슨 이 인성이나 자질을 떠나가지고 네. 어쨌든 MBC 내에서는 노조에 찍혀있던 어떤 부분으로 네. 이제 조치가 들어온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방송을 이런 사람 하나 시켜서 장악을 하려고 그 난리를 지난 몇 달간에 떨었는가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기가 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MBC는 이제 하나 장악이 됐고 이제 나머지는 뭐 SBS, KBS 나온 건가요? 오나가 자동 상납을 했고 네. 지금 KBS는 이사를 바꾸려고 야, 엄청 난리를 노력이죠.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송 장악 시도로 어떻게 뭐 내용이 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1년 기한을 두고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주면서 또 1년 유예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유예를 하고 또 공중파까지 장악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요즘에는 TV로 보질 않는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다. 우리 소장님 방송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근데 이게 정말 국가의 정체가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의 허가를 네. 이렇게 뭐 3년이면 3년마다 항상 재승인 심사를 하게 되면 네. 방송은 정권의 구미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4년 만에 했나?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갖다가 이 정권의 도구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결국은 심사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많이 해봤지만은 항상 방송이 여기에 민감하게 하면서 실제 다뤄야 될 주제는 안 다루고 네. 그냥 별 관심도 없는 주제 안 그러면 만만해서 허구 헛날 달아도 당사자가 항의도 못할 만한 주제 안 그러면 정권에서는 다룰수록 더 좋아하는 주제 이런 것만을 주로 다루는 쪽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만 해도 1, 2년 차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다른 패널들이나 앵커와 이렇게 다퉜는데요. 그때 생각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다 하고 토론을 하던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부터 아예 토론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한마디로 패널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통제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방송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문비어천가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정권의 나팔수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MBC 사태를 보면서 뭐 뉴스를 없앤다, 뭐 따뜻한 뉴스를 한다. 뉴스를 어떻게 하면 따뜻한 뉴스가 되는지 참 의문이기도 하고. 뭐 정권의 따뜻한 뉴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잡으면 적폐가 아니고 남이 잡으면 적폐고 좀 약간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너무 쉽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겨레가 한 두어 달 전에 기사를 하나 썼네요. 뭐라고요? 제목이 종편 TV 억대벌이 메뚜기 평론가들 어디 갔지? 네? 그런 기사 때문에 다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몇 명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있으시네요. 네. 참. 그래서 이제 다 사라졌지 고소하지 하는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참 글쎄 광고 뭐 오늘 어떤 기사든 보니까 또 광고가 줄어가지고 언론사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다. 또 뭐 이낙연 총리가 이제 광고를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송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면 오죽하면 이 자기가 말로 현 정권을 옹호한다고 이 각종 SNS에 자기가 호의 의사다라고 자처하는 정권 빨이를 하겠다라고 지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버젓이 지금 종편에 지금 처음 알 건데 내가 이름을 굳이 누구라고 말할 것까지 있나요? 그래서 뻔뻔해도 저 정도로 뻔뻔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이래 봅니다. 우리 뭐 소장님은 그러지 않고 저도 또한 뭐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박근혜 정권 때부터 뭐 초반 반짝했고 중반 이후에 계속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억대벌이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정치권에서 이번 정부에서 특히나 언론 탄압이 좀 심한 것 같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파리바게트 사건이에요. 근데 이 파리바게트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본사에서 고용하지 않은 그 제빵사들, 이 제빵사들은
이제 외부에서 그 인력을 받는 거죠. 인력 수급을 받아서 그렇죠. 예. 그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점주, 그러니까 각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리점주들은 이 제빵사를 실제로 고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부 고용부에서 파리바게트의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라.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하지 않을 때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리점주들은 만약에 대리점주 자체별로 제빵사를 직접 고용한다고 한다면 제빵사 고용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빵을 굽겠다. 지금 제빵사가 들어오는 거는 본사에다 어느 정도 비용을 주니까 제빵사가 오는 거다. 이런 구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파리바게트 노조 말대로라면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해야 될 사람은 본점이 아니라 대리점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을 보자면요. 네. 파리바게트가 있고 그게 프랜차이즈로 직영하지 않는 매장, 네. 이건 아마 직영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가맹점주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빵사들은 사실상 업무에 지 명령은 본사로부터 받으면서 네. 이 소속된 회사는 본사의 협력회사 격인 네. 한마디로 이 파견회사, 인력 파견회사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경비원 분들하고 비슷한 거죠. 경비원 분들이 보면 주민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이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자. 주민 대표가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이 경비원들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똑같은 형태로 간접 채용되어 있는 형태지요. 네. 그런데 사실상 계약만 파견회사와 할 뿐이지 네. 파리바게트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네. 이것을 다 지시를 하고 지시하죠. 지휘를 네. 했지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오래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가맹점주도 자기가 직접 제빵사를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부담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실제로 가맹점들이 아마 자기가 제빵을 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배워서 자기가 하시면. 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인력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제빵기사를 파리바게트는 프랜차이즈 점들마다 다 했냐? 이렇게 해야 제가 봤을 때 자기신들의 빵의 품질 관리가 유지가 균일하게 된다고 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빵이라는 것은 사실 빵 맛이 좌우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부는 이게 사실 편법 고용이다. 파리바게트에서 제빵사를 다 직접 고용해라니까. 네. 또 가맹점주가 그러면 좋다고 쌍수를 들어야 될 건데 안 그렇게 들어요. 되면 지금은 그래도 반쯤은 본사에 본사에 걸쳐 있고 반쯤은 회사 진짜 소속은 다른 데서 월급 받고 이래서 좀 편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직접 갖다 놓으면 완전히 등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 그렇죠. 본사 파견 직원을 우리가 하나씩 모셔야 되니까 가맹점주들도 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맹점주들은 자영업자니까 정권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 가맹점주들이 환영을 할 거라고 보고 본사에서 다 고용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아예 모르는 거죠. 돈에 어떻게 나가는지. 네,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한 몇천 명 되죠? 네, 5,000명, 네, 5,200명. 5,000명쯤 되는 네. 5,300명이네요. 한꺼번에 고용하기는 어렵다. 시간을 달라 하면서 시간을 본사 끌고 직원이 있죠. 4,000명인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제빵사 5,000명 고용해버리면 본사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본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면 그 돈 누가 내겠어요? 결국에 그러면- 가맹점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맹점과 본사가 맺는 계약에 있어서 네. 본사가 훨씬 많이 옮기겠지요. 올리겠죠. 올리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파견 회사, 인력 파견 회사에 본사가 지불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들이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될 거니까. 많이 지불해야죠. 그러면 또 이 가맹점주한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가맹점주도 반대야. 그런데 이제 제빵기사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는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회사를 만들어가 파리바게트하고 계약도 맺고 또 딴 데로 또 가맹점주하고 면서 네. 이러는데 또 일부 정권하고 가까운 또 제빵사들은 아니다. 본사에서 고용해라 하고 이게 지금 서로가 혼재돼 있죠. 혼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언론에서 아마 다루고 있던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이게 지금 정권 편을 들어야 되는지 이걸 정권 편을 들다 보니까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가맹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왜 하필이면 또 파리바게트만 했는지
이건 근데 네.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죠. 왜요? 다른 나라 어디에 빵을 갖고 골목 빵집이지 프랜차이즈 빵집이 5,300명을 전국에 파견을 하는 이런 빵의 행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빵은 고유의 집집마다 다른 빵 맛 때문에 이래 가는 건데 한국에는 뭘 해도 프랜차이즈로 네, 하도록 맞아요. 여태까지 십수년간 정권이 그렇게 방치해 놨다가 네. 이제서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문재인 정권이 생색을 내면서 해결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뭐 파리바게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 아무튼 무조건 빠르게 어쩌면 이쪽 편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문제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가맹점이나 뭐 일부 자영업자들이 그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용을 하지 않고 차라리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임금을 갖고 무인 그 자판기라고 할까요? 무인 기능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인건비를 뽑으니까 아예 그냥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에 특수고용직이라 해서 여태까지 해당이 좀 안 네. 되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중에 지금 10,000명이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될 그런 위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근데 저조차도 여직원을 한번 뽑을까 말까 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아예 고용을 안 하고 그냥 아예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예. 특히 뭐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한 명 서빙 더 쓸까 하다가도 예. 그냥 본인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자영업 중에서 한 80%가 자기 임금이 겨우 나올까 말까한 네. 자영업인데 여기에 지금 이 아파트 네. 경비원들 같은 부분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만이 되면서 사실상 유지되고 네. 오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최저임금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 경비원들에게 나가는 임금이 좀 많이 올라야 돼요. 네. 그럼 아파트 관리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 동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못하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비원들을 대부분 해고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경비원들 해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그 사실은 이것도 불법 파견 문제랑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경비원 문제는. 그렇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뭐 경비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예. 또 그런 관리단으로 맡겨서 우리가 관리비를 모아서 뭐 경비 업체나 경비원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그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비원을 줄여라. 그렇게밖에 주민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00세대 아파트의 하나의 예를 보면 경비원이 34명이 있는데 입주민 대표 측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정부 안대로 16.4%가 올라가면 이 세대별로 관리비가 5,000원씩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0원씩 인상되는 부분을 이전하고 똑같이 유지하려면 네. 올라간 최저임금으로는 경비원 34명 중에서 9명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 모임에서 우리는 절대로 관리비 못 올리겠다라고 되면 그렇죠. 그 숫자만큼 경비원을 줄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 왜 도대체 이 정부 시책을 환영하는 건지, 이 환영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결국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중들이요, 정권이 최저임금 올린다 하면 그 최저임금이 다 올린 최저임금이 자신한테 온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네. 당사자들이 착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네. 가격선을 정해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일본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 곳곳에서 다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릴 때 정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올라간 최저임금을 받기는커녕 네. 직장에서 떨려나면 과거에 받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너무 그렇게 이념적으로 쉽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일자리라는 게 많이 순환이 돼야 되고 빨리빨리 이렇게 옮겨야 되고 또 사람이 바뀌면은 바뀌는 거에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사람 쓰기가 좀 겁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 쓰기가 겁나고 또 일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한번 잘못 들었다가 또 노조 활동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안 뽑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군사 작전하듯이 집권하고 한 두세 달 만에 후딱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밑에서는 받아서 무조건 실천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최저임금을 무슨 16%를 인상시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부작용과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이것이 그 당사자들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요. 책상 물림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서민 빈곤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 돕자고 한 일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노조의 입김이 센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귀족 노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임금도 가장 높고 또 그 정치적인 영향도 가장 큰데 전혀 대표성이 없는 그런 노조가 마치 전 노동자의 그런 대표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이 현실이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그런 노조와밖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자기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노조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죠. 참 답답합니다. 대구에 반정부 플래카드하고 유인물이 좀 다량이 발견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잠깐 본 것 같은데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아침에 캡처를 잘 해놔가지고 저기 있는데 언제 캡처를 해놓으셨어요? 보면 대한민국 정보 최고 책임자 국정원장 4명 구속, 전직 청와대 안보실장 2명 구속,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한 대한민국 무장 해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많고 부정부패하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내로남불 적폐 덩어리 장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합니다. 해가지고 문공인 즉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장관 되면 더 일 잘한다 말했던 것 저 두 가지가 다예요. 근데 저게 저런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그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하고 글을 묶으니까 구청에서 불법 플래카드면 구청에서 불법 게시물로 그냥 단색해서 과태료만 뿌리고면 지불하면 되죠. 저런 말도 못합니까? 글쎄 이 정부가 워낙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도 반정부의 어떤 내용들이 나간다는 게 그냥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법적으로 무슨 죄입니까? 저기 있는 말이. 예를 들어서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무장 해제되고 있다. 이 말이 처벌에 무슨 조항에 해당돼요? 뭐 정부에 대해서 무슨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될 것 같진 않고 만약에 뭐 사상적으로 검증을 한다면 글쎄 근데 그 뭐 죄가 될까요? 국가보안법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도 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좌파 종북에 의해서 적용하는 법인데 저렇게 말했다고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저건 뭔데요? 무슨 죄가 될까요? 그다음 밑에 보면 적폐 덩어리 장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합니다 해가 문공 해가지고 인인데 저것도 무슨 명예훼손이 됩니까? 문공인은 뭐죠? 문재인인데 그 제자를 갖다가 석자를 대통령의 함자를 세자를 다 쓰면 불경할까봐 가운데를 동그라미로 칠한 거죠. 저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글쎄 뭐 누굴 특정해서 진짜 그 어떤 그 권한이랄까 권력이랄까요 그런 걸 뭐 훼손한다 아주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언뜻 봐서는 어떤 죄가 걸린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저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했죠. 마지막에 장관 되던 사람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홍종학이 이때 그 저기 임명장 주면서 이 문제가 많던 사람이 일 더 잘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는 뭐 명예훼손이란 게 사실 행위도 적시를 하면은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공인은 명예훼손의 범위에서 상당히
이렇게 공인. 네. 대통령이면 한국 최고의 공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정도는 이제 정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건데 저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경찰이 어떤 점을 갖고 수사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런 걸 붙으니까 대통령한테 네. 이 정권에 제일 뺏다간 대구에서 저런 유인물이 수천 장 발견됐냐 놀래갖고 그냥 후닥닥 수사를 착수하는 거지 저게 무슨 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건가 알고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뭔 죄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죄를 뭐 만들려면은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저 행위만 갖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수사를 하다 보면 여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수사를 할런지 아니면 그냥 뭐 무혐의로 종결을 할런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유인물이나 플래카드를 걸거나 뿌린 사람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기사도 지금 다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없고 또 누가 특정해서 했는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아는 게 아무도 없고 딱 저거예요. 저걸 갖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해서 저게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할 만한 건덕진가 하는 이야기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경찰이야 뭐 어떤 수사든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또 특정하게 그 정권에 대해서 대비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신속하게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뭐 이 정권이 이 나라가 무슨 인권이 향상되고 민주주의가 향상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럽니까? 촛불 정신 뭐 예. 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정도를 가지고 경찰이 후다닥 수사를 하면 과거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사를 한다는 거지 정말 뭐 누굴 잡아내고 솎아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 같아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도 또 지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 지적하실 일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